5년 만에 돌아온 서울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혹은 민서연의 마음이 그렇게 느끼는 것일지도 몰랐다. 인천국제공항의 VIP 전용 터미널은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활주로를 막 벗어난 검은색 마이바흐 S680 커스텀 모델이 미끄러지듯 다가와 멈춰섰다. 차량의 도색은 일반적인 검은색이 아니라 빛을 받을 때마다 깊은 자수정색으로 빛나는 특별 주문 제작된 미드나잇 퍼플이었다. 차량이 멈추자마자 먼저 대기하고 있던 검은 정장의 경호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단순한 경호 인력이 아니었다. 전직 특수부대 요원들로 구성된 서연의 개인 보안팀 이유스의 핵심 멤버들이었다. 그들의 날카로운 눈빛이 주변을 훑었고 완벽하게 통제된 공간이 확보되자 리더가 귀에 꽂힌 인이어에 짧게 보고했다. 현장 확보. 대표님, 하차하십시오. 마이바흐의 뒷좌석 문이 소리 없이 위로 열렸다. 가장 먼저 땅을 밟은 것은 날카로운 스틸레토 힐이었다. 이어서 완벽하게 재단된 실크 블라우스와 크림색 와이드 팬츠를 입은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민서연, 5년 전 쫓겨나듯 이 땅을 떠나야 했던 초라한 여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의 긴 머리는 단정하게 로우번으로 묶여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오히려 창백할 정도로 투명했다. 하지만 그 눈빛, 한때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찼던 그 눈은 이제 그 어떤 감정도 읽어낼 수 없는 깊고 차가운 호수와도 같았다. 그녀는 시너지 AI의 창립자이자 현 CEO였다. 불과 5년 만에 실리콘밸리를 뒤흔들고 전 세계 기술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괴물 같은 기업의 정점에 선 인물. 이번 글로벌 테크 서밋의 기조 연설자로 당당히 초청받아 금이 환영한 것이다. 그녀의 귀환은 단순한 사업적 행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이자 과거를 향한 복수의 서막이었다. 서연이 차에서 내리자 경호원 중 한 명이 재빨리 코트를 받쳐들었다. 그녀는 코트를 걸치는 대신 반대편 문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공항 관계자들과 몇 안 되는 취재진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광경이 펼쳐졌다. 민우, 민준, 민혁, 내릴 시간이다.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스를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차례로 차에서 내린 것은 놀랍게도 3명의 어린아이들이었다. 5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침착하고 당당한 태도의 세 소년. 더욱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입고 있는 의상이었다. 서연의 것과 동일한 원단으로 맞춤 제작된 듯한 미니어처 아르마니 정장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들은 작은 신사들이었다. 하지만 현장의 모든 이들을 경악시킨 것은 아이들의 외모였다. 세 아이는 마치 복제한 듯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청송그룹의 총수 강태민의 어린 시절 사진을 그대로 빼다 박은 모습이었다. 날카로운 콧날,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매까지. 유일한 차이점은 세 아이가 각기 다른 분위기를 풍긴다는 것뿐이었다. 첫째 민우는 세 아이 중 가장 과묵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손목에 찬 작은 태블릿을 통해 무언가를 빠르게 확인하고 있었다. 아마도 공항의 보안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상태를 점검하는 중일 터였다. 민우는 태어날 때부터 기계와 코드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인 5살짜리 해커이자 엔지니어였다. 둘째 민주는 형제들 중 가장 차분하고 어른스러웠다. 그는 작은 가죽 서류 가방을 한 손에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그가 직접 분석한 글로벌 테크 서밋, 참가 기업들의 재무제표와 시장 분석 자료가 들어있을 것이 분명했다. 민주는 숫자에 강했고 상황을 꿰뚫어 보는 전략가의 기질을 타고났다.
셋째 민혁은 유일하게 얼굴에 가벼운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들을 향해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드는 기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주기까지 했다. 민혁은 타고난 언변과 친화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을 알았다. 그는 세 형제의 대변인이자 서연의 가장 강력한 사회적 무기였다. 어머니, 서울의 공기질은 캘리포니아보다 12.7% 나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기준치의 3배입니다. 장시간 노출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우가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고 건조하게 보고했다. 서연은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알고 있어, 민우, 우린 오래 밖에 있지 않을 거야. 하지만 공기의 질감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민준이 말했다. 습도와 온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뇌의 특정 기억 영역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법한 말은 아니었지만 서연에게는 익숙한 일상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눈을 맞추며 희미하게 웃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 민준. 엄마는 괜찮아. 아주 강해졌거든. 공항을 빠져나오는 짧은 순간, 그들 가족은 하나의 완벽한 그림이었다. 압도적인 미모와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젊은 CEO와 그녀를 보좌하는 듯한 3명의 천재 소년들. 그들의 등장은 이미 서울 사교계와 경제계의 거대한 파문을 예고하고 있었다. 언론사들은 시너지 AI의 미스터리한 CEO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녀가 강태민 총수의 도플갱어인 새 아들과 함께 나타났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타전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탑승할 차량은 마이바흐가 아니었다. 공항 밖에는 서연의 개인 비서인 김 비서가 준비한 방탄 리무진 3대가 나란히 대기하고 있었다. 서연은 한 대에, 그리고 아이들은 각각 다른 차에 경호원들과 함께 탑승했다. 이것은 서연의 철칙이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세 아이가 동시에 위험에 노출되는 일은 없어야 했다. 대표님, 호텔 스위트룸은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글로에스벌 테크서밋의 환영 리셉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 비서가 태블릿을 확인하며 보고했다. 장소는 서연이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듯 낯선 풍경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동조차 없었다. 청송타워, 펜타곤 홀입니다. 강태민 총재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가 끝을 살짝 흐렸다. 그녀는 서연의 과거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청송타워, 그 이름은 5년 전 서연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바로 그 장소, 그 남자의 소유였다. 차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듯했다. 김 비서는 마른 침을 삼켰다. 대표님의 표정은 여전히 변화가 없었다. 그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혹시 행사를 취소하라고 하지는 않을지 긴장하며 기다렸다. 그녀는 5년 동안 서연을 보좌하며 그녀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다. 하지만 청송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서연이 보였던 미묘한 반응 또한 기억하고 있었다. 김 비서. 한참의 침묵 끝에 서연이 입을 열었다. 네, 대표님, 아이들을 위한 턱시도 준비됐겠지. 김 비서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네, 네, 물론입니다. 최고의 아틀리에에서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서연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입가에 차갑고도 아름다운 미소가 걸렸다. 마치 잘 벼려진 칼날 같은 미소였다. 좋아. 오늘 밤 우리 아들들의 공식적인 첫 데뷔 무대가 될 테니까 완벽하게 준비해줘. 이것은 회피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면 돌파였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5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났던 바로 그 건물에
가장 화려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돌아갈 참이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을 불임이라며 경멸하고 내쳤던 그들 앞에 그들의 핏줄을 완벽하게 이어받은, 그러나 자신만의 피조물인 3명의 천재 아들들을 데리고서, 그리고 서연이 말을 이었다. 오늘 밤 리셉션에 참석할 주요 인사들 리스트 다시 한번 확인해줘. 특히 청송그룹의 이사진과 마 회장, 그분도 참석하시는지. 마 회장님은 명예회장 자격으로 참석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잘 됐네. 서연이 나지막이 읊조렸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야지. 내가 그토록 원하던 아들들을 그것도 셋이나 데리고 왔다고. 그녀의 눈빛이 한순간 섬뜩할 정도로 차가워졌다. 리무진은 서울의 복잡한 도심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다. 5년이라는 시간은 도시의 풍경을 많이 바꾸어 놓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 새겨진 상처와 분노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 상처는 굳은 살이 되었고 분노는 그녀를 움직이는 강력한 동력이 되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증명하기 위해 돌아왔다. 자신의 가치를, 그리고 자신을 짓밟았던 자들의 오만함과 무지함을. 한편 각기 다른 리무진에 탑승한 세 아이들은 자신들의 어머니가 준비하는 폭풍의 서막을 어렴풋이 M혹, M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민우는 이미 청송타워의 보안 시스템 약점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구식이야. 5년 전 모델에서 업데이트가 안 됐군. 이 정도면 10분만 해도. 민주는 김비서가 보내준 태블릿으로 시너지 AI와 청송그룹 간의 잠재적 협력 및 경쟁 구도를 분석하고 있었다. 청송의 AI 분야 투자는 산발적이고 비효율적이야. 엄마의 프로젝트 피닉스 하나면 저들 전체를 흔들 수 있어. 그리고 민혁은 자신의 태블릿에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 강태민의 얼굴이었다. 인터넷에서 검색한 수백 장의 사진을 기반으로 AI가 분석한 현재 감정 상태를 예측하여 표정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그려내고 있었다. 이 아저씨 웃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네. 재밌겠어. 세 아이는 각자의 방식으로 다가올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청송타워 101층 펜타곤 홀. 이름 그대로 서울의 하늘을 지배하는 오각형의 거대한 연회장은 대한민국의 상위 1%가 모이는 그들만의 성역이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마치 수천억 개의 보석을 흩뿌려 놓은 듯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화려한 야경도 오늘 밤 이 자리에 모인 인물들의 빛나는 아우라를 압도하지는 못했다. 홀의 중앙, 거대한 샹들리에 바로 아래에서 행사의 주최자인 청송그룹의 총수 강태민이 서 있었다. 그는 완벽한 핏의 톰 포드 턱시도를 입고 있었고 188cm의 훤칠한 키는 그 자체로 위압감을 풍겼다. 그의 얼굴은 고대 그리스의 조각상처럼 차갑고 완벽하게 조각되어 있었다. 그는 습관처럼 한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사방에서 쏟아지는 아첨과 경외의 시선들을 무심하게 받아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연회장 입구를 향해 있었다. 오늘 밤 그는 시너지 AI의 대표 민서연을 만나야 했다. 비즈니스 때문이었다. 청송그룹의 미래가 그녀의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너지 AI의 기술력은 독보적이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자료를 검토했다. 5년 전 혜성처럼 나타나 실리콘밸리를 장악한 천재. 하지만 그 어디에도 그녀의 사적인 정보는 없었다. 철저하게 베일에 쌓인 인물이었다. 그때였다.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장내에 잠시 미묘한 정적이 흘렀다. 모든 이의 시선이 한 곳으로 고정되었다. 강태민 역시 무의식적으로
그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얼음장 같던 눈동자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일어났다. 그녀가 들어오고 있었다. 민서연. 그녀는 마치 타오르는 불꽃을 그대로 깎아 만든 듯한 깊고 짙은 진홍색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등은 아슬아슬하게 파여 있었고 드레스는 그녀의 몸을 따라 물 흐르듯 완벽하게 감싸고 있었다. 5년 전 회색빛의 낡은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 여린 모습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서연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수백 개의 시선을 당당하게 받으며 홀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곁에는 김 비서가 반보 뒤에서 그녀를 따르고 있었다.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명확했다. 그녀는 이 연회장의 모든 권력 구조와 인물 배치를 한눈에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아주 잠깐 홀의 중앙에 서 있는 강태민에게 머물렀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를 스쳐 지나갔다. 강태민은 자신도 모르게 턱에 힘을 주었다. 민서연, 그 이름이었다. 5년 전 자신의 어머니마 회장이 불임이라는 이유로 가차없이 내쫓았던 자신의 법적 아내였던 그 여자. 그녀가 어떻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여자가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저런 눈빛으로 자신의 성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올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는 혼란스러웠지만 그보다 더 큰 호기심과 정체불명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서연은 곧바로 업계의 거물들에게 둘러싸였다. 민 대표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프로젝트 피닉스는 정말 경이롭더군요. 차세대 반도체 기술에 대해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미소와 막힘없는 언변으로 그들을 상대했다. 그녀의 영어는 네이티브보다 더 세련되었고 그녀가 구사하는 전문 지식은 그 자리에 있던 그 어떤 기술 임원보다 깊었다. 그녀는 빛나고 있었다. 강태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에게 아첨하려 다가오는 이사들을 차가운 눈빛으로 물러나게 하고 오직 그녀만을 주시했다. 그녀가 잠시 혼자가 된 틈을 타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성큼성큼 그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릴 때마다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사람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그가 가는 길을 열어주었다. 서연은 그가 다가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샴페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심장이 미세하게 떨려왔지만 그녀는 그것을 완벽하게 통제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5년 전 자신을 외면했던 바로 그 남자. 자신의 아이들의 아버지인 그 남자가 자신을 알아보았다. 오랜만이군. 강태민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민서연 씨, 그는 마지막 호칭을 일부러 힘주어 말했다. 서연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5년 만에 마주한 남편의 얼굴. 여전히 그는 지독하게 잘생겼고 지독하게 차가웠다. 그러게요, 강태민 총재님.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맑았다. 세상이 참 좁습니다. 이런 화려한 곳에서 청송그룹의 총재님을 다 뵙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그녀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은 조금도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받아냈다. 강태민은 그녀의 그 당당한 눈빛에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이 여자는 누구지? 내가 알던 그 민서연이 정녕 맞단 말인가? 그가 무슨 말을 더 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실례합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어른들의 대화에 끼어드는 아직 변성기가 오지 않은 맑은 목소리.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아이답지 않은 당당함과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강태민의 시선이 아래로 향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자신의 다리 옆으로 3명의 아이가 그를 밀치듯 지나가고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미니 턱시도를 입은 세 아이, 그리고 그 아이들의 얼굴. 강태민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마치 거울을, 그것도 3개로 분열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어머니, 세 아이가 동시에 서연을 향해 달려갔다. 그들은 서연의 붉은 드레스 자락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붙잡았다. 서연의 얼음장 같던 얼굴이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 봄눈 녹듯 부드럽게 풀렸다. 그녀는 몸을 낮춰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췄다. 왜 그렇게 늦었어? 민우, 민준, 민혁, 사람들 많은 곳에서는 손 놓치면 안 된다고 했지. 죄송합니다, 어머니. 둘째 민준이 대표로 대답했다. 저쪽 홀의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을 분석하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참고로 3분이면 뚫을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합니다. 청송그룹의 명성에 맞지 않게 셋째 민혁이 강태민을 힐끗 쳐다보며 덧붙였다. 그리고 이 아저씨가 엄마의 길을 막고 있었어요. 무례하게. 강태민은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모든 감각은 오직 자신과 똑같이 생긴 새 아이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아이들과 서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불임. 분명히 자신의 어머니가, 마 회장이. 그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쫓아냈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들은 도대체 강 총재님? 서연이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다시 일어서서 새 아이를 자신의 앞으로 보호하듯 세웠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노골적인 조롱과 승리감을 띠고 있었다. 왜 그러십니까? 어디 안 좋은 곳이라도 있으신지. 얼굴이 아주 창백해 보이십니다. 연 회장의 모든 음악과 소음이 멀리 사라졌다. 강태민의 세계에는 오직 자신을 올려다보는 세 쌍의 똑같은 눈동자, 그리고 그 뒤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민서연의 차가운 미소만이 존재했다. 시간은 그렇게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서 완벽하게 멈추어 버렸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거의 부술듯이 세게 움켜쥐었다. 펜타곤 홀에서의 충격적인 만남이 채가시기도 전에 대한민국은 이미 들끓고 있었다. 글로벌 테크 서밋의 환영 리셉션은 그들만의 리그였지만 그곳에서 터진 특종은 빛의 속도로 디지털 세상을 장악했다. 강태민 총수의 새 쌍둥이 도플갱어, 5년 만에 돌아온 시너지, AI의 신데렐라 CEO, 청송타워를 뒤흔든 3명의 작은 총수님.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실시간 검색어를 완벽하게 점령했다. 행사에 참석했던 재계 인사들의 입을 통해, 그리고 그들을 수행했던 비서들의 메신저를 통해 사진과 영상은 암암리에 퍼져나갔다. 특히 누군가 용기 있게 혹은 무모하게 몰래 촬영한 한 장의 사진이 결정적이었다. 완벽한 붉은 드레스의 민서연, 그리고 그녀의 곁에 선 완벽한 미니 턱시도를 입은 새 아이, 그리고 그들을 얼어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강태민 총수. 그 구도 자체가 하나의 완결된 드라마였다. 하지만 이 모든 소란이 단 한 곳, 성북동의 깊숙한 곳에 위치한 전통 한옥 저택 청송원 소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그곳은 청송그룹의 살아있는 신화이자 절대 군주인 마 회장, 마영숙의 거처였다. 청송원은 외부의 소음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이었다. 이곳의 시간은 오직 마 회장의 뜻대로만 흘러갔다. 마 회장은 이른 저녁부터 별채에 다시 자시에서 홀로 귀한 보이차를 음미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 강태민이 주관하는 시끄러운 행사에 관심이 없었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청송이라는 제국의 완벽한 통제와 자신의 손으로 직접 고른 새로운 며느리감이 과연 청송의 대를 이을 건강한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에만 쏠려 있었다.
5년 전 불임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민서연을 내쫓은 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중 하나라고 여전히 확신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다실의 족자 그림자 너머로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이는 박 비서의 모습이 보였다. 마 회장의 수족으로 20년을 넘게 일한 박 비서는 마 회장의 심기를 단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는 유능한 여자였다. 회장님, 박 비서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지만 오늘따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마 회장은 찻잔을 들어 향을 맡으며 눈도 돌리지 않고 물었다. 무슨 일이냐? 내가 차를 마실 땐 방해하지 말라 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지금 즉시 확인하셔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박 비서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최고급 자개로 장식된 태블릿 PC를 조심스럽게 닭이 옆으로 밀어 넣었다. 마 회장의 미간이 불쾌감으로 좁혀졌다. 그녀는 이 디지털 기기를 경멸했다. 하지만 박 비서가 이 정도의 결례를 범했다면 보통 일은 아닐 터였다. 마 회장이 마침내 찻잔을 내려놓고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단 한 장의 사진이 띄워져 있었다. 오늘 밤 청송타워에서 찍힌 바로 그 문제의 사진이었다. 마 회장은 처음 몇 초간 사진 속의 화려한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아들 태민이 낯선 여자와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 불쾌할 뿐이었다. 그래서 이게 뭐라는 게냐? 감히 내 아들 앞에서 무례하게 구는 저 여자는 마 회장의 말이 멈췄다. 그녀의 시선이 여자에게서 그 아래쪽의 작은 형체들로 옮겨갔기 때문이었다. 3명의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얼굴. 마 회장은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태블릿을 든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했다. 아이들의 얼굴이 모니터를 가득 채웠다. 부정할 수 없었다. 그건 의심의 여지 없이 강태민의 얼굴이었다. 아들의 어린 시절 앨범을 수백 번도 더 보았던 그녀였다. 그 차가운 눈매, 오만한 콧날, 굳게 담은 입술까지 단 하나도, 단 한 군데도 다르지 않았다. 이게 어찌된 그녀의 시선이 다시 아이들을 보호하듯 감싸고 있는 여자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그제야 그녀는 그 붉은 드레스의 여자가 누구인지 깨달았다. 민서연. 5년 전 자신이 쫓아냈던 바로 그 불임의 계집애였다. 와장창 고요한 다시를 찢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렸다. 마 회장이 들고 있던 태블릿과 그 옆에 있던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골동품 찻잔 세트가 함께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뜨거운 차가 박 비서의 손등 위로 튀었지만 그녀는 감히 신음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마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지다 못해 무섭도록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거짓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이건 조작이야. 감히 그 천한 것이 나를 농락하려 해. 박 비서, 당장 이게 합성인지 아닌지 알아봐. 아니, 당장 그 빌어먹을 기사를 쓴 놈들을. 마 회장은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분노하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 즉 모욕감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불임이라고 했다. 의사도 그렇게 진단했다. 그래서 그녀는 자비를 베풀어 거액의 수표와 함께 그 아이를 쫓아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도 5년이나 지나서 자신의 아들을 완벽하게 복제한 3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왔다고. 그렇다면 5년 전 자신은 그 계집애에게 완벽하게 속았다는 뜻이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목인 자신이 고아 출신의 천박한 아이에게 놀아났다는 것이었다. 내 손자들. 마 회장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다. 분노는 순식간에 탐욕과 소유욕으로 변질되었다. 그래, 청송의 핏줄이야. 저 아이들은 내 손자들이야. 그녀는
자신이 불임이라고 낙인 찍었던 사실은 까맣게 잊은 듯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강태민의 아이들이자 청송의 후계자가 될 아들들이 그것도 셋이나 눈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이었다. 마 회장은 즉시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녀는 주저없이 전화기의 다이얼을 눌렀다. 단축번호 1번, 강태민이었다. 아들의 전화는 거의 즉시 연결되었다. 아마도 그 역시 이 사태를 막 수습하려던 참이었을 것이다. 어머니, 봤다. 마 회장은 아들의 인사를 가로챘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무슨 말씀이신지. 시침이 떼지 마라, 강태민. 마 회장이 고함을 질렀다. 그 여자, 민서연, 그리고 그 아이들 전부 설명해. 내 놈이 정녕 그 천한 것을 못 잊어 5년 동안이나 뒤에서 만나며 나를 기만한 것이냐. 아니면 그년이 감히 나를 속이고 내 씨를 훔쳐 달아난 것이냐. 강태민은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했다. 그의 침묵은 마 회장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대답해. 저도 방금 알았습니다. 마침내 강태민의 낮고 억눌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께서 불임이라며 쫓아내신 그 여자가 제 아이들을 셋이나 낳았더군요. 그것도 제게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의 목소리에는 어머니를 향한 원망과 서연을 향한 배신감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다. 마 회장은 아들의 미묘한 감정 따위에는 관심 없었다. 그녀는 즉각적으로 명령을 내렸다. 쓸데없는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다. 지금 당장 그 여자에게 연락해. 아니, 내일 아침 당장 내 앞으로 끌고 와. 감히 청송의 핏줄을 5년이나 숨기고 저작거리의 구경거리로 만든 죄를 물어야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어머니, 그 여자는 이제 시너지 AI의 대표입니다. 함부로 대표면 마 회장이 다시 소리쳤다. 대표면 내 손자들을 훔쳐 간 도둑이 아니게 되는 게냐. 내 놈은 지금 그깟 사업이 문제야. 청송의 대가 끊길 뻔했던 것을 전연이 5년이나 가로막고 있었단 말이다. 마 회장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명령을 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차갑게 가라앉아 오히려 더 섬뜩했다. 태민아, 이 혼란 당장 깨끗하게 정리해. 언론은 맑고 그 여자의 입도 막아. 그리고 그 아이들은 내가 데려와야겠다. 그 천한 어미 밑에서 자라게 둘 순 없지. 그들은 명백한 청송의 후계자들이다. 전화가 끊겼다. 마 회장은 서재의 거대한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었다. 분노가 가라앉아 차가운 계산이 시작되었다. 민서연, 5년 만에 돌아온 그 아이는 이제 돈이나 지위로 쉽게 찍어 누를 수 있는 상대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아이들을 손에 넣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시너지 AI라는 회사 하나쯤은 지도에서 지워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감히 나를 속인 대가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그랜드 하얏트 호텔의 프레지덴셜 스위트룸. 칠흑 같은 밤하늘 아래 서울의 야경이 거대한 유리창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서연은 붉은 드레스 대신 부드러운 실크 가운을 걸친 채 이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 멀리 오만하게 빛나고 있는 청송타워. 5년 전 그녀가 모든 것을 잃었던 바로 그곳이었다. 리셉션에서의 소란은 끝났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이제 막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이들은 옆방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민우, 민준, 민혁, 그녀의 모든 것이자 그녀가 이 지옥 같은 도시로 돌아온 유일한 이유,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5년 전 그날의 기억 속으로 잊고 싶었지만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던 그 과거의 상처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6년 전
22살의 민서연은 청송원의 신부로 들어왔다. 고아 출신이었던 그녀는 오직 순종적이고 건강해 보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 회장에게 간택되었다. 청송원은 집이 아니었다. 그곳은 화려하게 장식된 감정 없는 감옥이었다. 모든 것이 마 회장의 규칙 아래 통제되었고 서연은 그저 숨죽인 쥐에 불과했다. 너는 오직 청송의 대를 이을 씨를 받는 그릇이다. 마 회장은 식사 자리에서조차 공공연하게 그렇게 말했다. 그 외에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 쓸데없는 생각 말고 몸이나 잘 간수해라. 서연은 그 모욕적인 언사를 밥처럼 삼켜야 했다. 그녀의 존재 가치는 오직 출산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그녀는 남편인 강태민에게 기대를 걸어보려 했다. 하지만 강태민은 얼음으로 만든 조각상과도 같았다. 그는 언제나 바빴고 차가웠으며 어머니의 그림자 아래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던져준 의무를 받아들였을 뿐이었다. 그들의 침실은 언제나 시베리아처럼 추웠다. 한 번은 서연이 용기를 내어 그가 검토하는 서류를 보며 경영학에 대해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조심스럽게 꺼낸 적이 있었다. 강태민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말했다. 그런 건 내게 말할 필요 없어. 당신은 그저 어머니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꿰뚫었다. 그의 무관심은 마 회장의 노골적인 학대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마 회장은 적이었지만 강태민은 방관자였다. 그녀가 마 회장에게 핍박받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아니, 그는 그저 그 상황 자체를 인식하지 않으려는 듯 보였다. 그는 청송그룹의 총수였지만 정작 자신의 아내 하나 지키지 못하는 겁쟁이였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이 없자 마 회장의 핍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대체 내년은 쓸모가 있는 곳이 어디냐, 밥만 축내는 거냐. 그녀는 서연을 불임으로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마 회장에게 서연을 내쫓을 완벽한 명분을 제공했다. 마 회장은 자신이 지정한 병원으로 서연을 강제로 끌고 갔다. 그 병원은 청송의료원이 아닌 마 회장의 개인적인 영향력 아래 있는 작은 부인과 클리닉이었다. 의사의 눈빛은 차가웠고 기계적이었다. 서연은 진료대에 누워 수치심을 느꼈지만 저항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이 거대한 연극의 희생양으로 정해져 있었다. 진단은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다.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하늘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연은 마 회장의 서재로 불려갔다. 마 회장은 고고한 한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고 그녀의 앞에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불임이란다. 마 회장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다. 오히려 후련하다는 기색마저 서려 있었다. 아, 아닙니다. 어머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서연은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마 회장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다. 의사의 진단서다. 내 몸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더구나. 청송의 대를 이을 수 없는 몸이야. 마 회장은 마치 불량품을 폐기 처분하듯 냉정하게 선고했다. 그리고 그녀는 테이블 위로 2장의 종이를 밀었다. 하나는 이혼 합의서였고 다른 하나는 거액의 숫자가 적힌 수표였다. 태민이도 이미 동의했다. 네가 불임이라는 사실에 크게 상심했지. 그것은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강태민은 그저 어머니의 처분에 묵묵히 따랐을 뿐이었다. 이 돈을 받고 조용히 사라지거라. 마 회장은 말했다. 네가 고아인 것을 가엾게 여겨 거두었더니 결국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를 치는구나. 흠집 있는 물건을 내놓은 내 부모나 너나. 서연은 수표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녀의 자궁값이었고 그녀의 인생값이었다. 치욕에 온몸이 떨렸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강태민을 찾았다. 그는 그곳에 있었다. 서재문 입구에 완벽한 수트 차림으로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무표정했다. 서연은 그에게 필사적인 눈빛을 보냈다. 태민 씨, 제발, 나는, 강태민은 그녀의 애원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절박한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가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는 소리, 딸깍. 그 소리는 서연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그 순간 서연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사랑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는 공범이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꾸민 잔인한 연극의 주연 배우였고 자신의 아내를 제물로 바치는 것을 묵인했다. 그는 청송그룹을 선택했고 어머니를 선택했다. 서연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합의서에 이름을 적었다. 하지만 마 회장이 내민 수표는 집어들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마 회장의 얼굴을 향해 던지듯 밀어냈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청송원에 들어올 때 입었던 그 낡은 원피스 하나만 걸친 채 빗속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청송원 정문에서 비를 맞으며 하염없이 걸었다. 자신이 가진 전부를 잃었다. 아니, 애초에 가진 것이 없었다. 그녀는 마 회장의 말대로 불임이었고 쓸모없는 존재였다. 절망이 그녀를 집어삼키려 할 때 그녀는 자신이 몰래 모아둔 비상금을 떠올렸다. 청송원에 들어오기 전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았던 작은 돈이었다. 그 돈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행 편도 티켓을 샀다. 도망칠 수 있는 가장 먼 곳이었다. 그녀는 그곳의 작은 지하 단칸방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공공 도서관에서 코딩을 독학하며 주야장천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극심한 입덕과 피로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영양실조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도서관에서 쓰러진 그녀를 한 자원봉사자가 무료 클리닉으로 데려갔다. 히스패닉계의 나이 지긋한 여의사는 초음파 기계를 그녀의 배에 가져다 대었다. 그리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세상에, 아가씨, 당신은 아픈 게 아니에요. 임신이라고요.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임신, 불임이라던 내가, 하지만 의사 선생님, 전 불임 진단을. 여의사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웃었다. 불임?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하던가요? 여기 봐요. 여기 심장 하나, 그리고 여기 또 하나, 그리고 맙소사, 여기 또 하나. 아가씨, 당신 지금 새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새 쌍둥이, 그녀는 불임이 아니었다. 마 회장은 그녀를 내쫓기 위해 병원까지 매수해 완벽한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강태민. 그는 자신의 핏줄, 청송에 그토록 원하던 후계자들을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빗속으로 내쫓았던 것이다. 그 순간 서연은 울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웃었다. 차갑고 공허하며 무서운 웃음이었다. 절망은 순식간에 불타는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로 바뀌었다. 그날 밤 지하 단칸방에서 낡은 코트를 뒤집어 쓴 민서연은 죽었다. 그리고 시너지 AI의 창립자 CEO 민서연이 태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다. 그녀는 뱃속의 새 생명, 민우와 민준과 민혁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완벽한 제국을 만들어주기로 맹세했다. 그녀의 눈물과 배신감, 그리고 절박한 모성애가
시너지 AI의 첫 번째 코드가 되었다. 다시 현재 서울의 호텔 스위트룸. 서연은 긴 회상에서 빠져나왔다. 뺨 위로 차가운 것이 흘러내렸다.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5년 동안 굳어진 복수의 서약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이 자는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천사처럼 잠든 새 아이의 얼굴은 강태민을 경멸스러울 정도로 똑같이 닮아 있었다. 엄마가 다 되돌려줄게. 그녀는 아이들의 이마에 차례로 입을 맞췄다. 너희가 빼앗겼던 모든 것, 그리고 감히 너희의 존재를 부정했던 자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해줄 거야. 그때 그녀의 손에 들린 개인 단말기가 조용히 진동했다. 김 비서의 메시지였다. 대표님, 마 회장 측에서 내일 오전 청송원에서 뵙기를 요청했습니다.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5년 전 비를 맞고 쫓겨났던 그 문으로 다시 걸어 들어갈 참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응징자였다. 김비서. 그녀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마 회장에게 전해 청송원은 너무 낡았더군. 내가 머무는 호텔 스위트룸으로 그녀가 직접 오라고. 다음 날 아침 그랜드 하얏트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민서연은 창가에 서서 아침 식사를 하는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어젯밤의 소동이나 오늘 아침에 닥칠 거대한 폭풍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 태연하게 유기농 블루베리와 오믈렛을 먹고 있었다. 아니, 태연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대비하고 있었다. 어머니, 셋째 민혁이 포크를 내려놓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오늘 아침 방문객 리스트에 마영숙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청송그룹의 명예회장, 우리의 생물학적 조모가 맞습니까?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생물학적 조모라는 단어는 기괴했지만 이 스위트룸 안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대화였다. 서연은 돌아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맞아, 미녀가. 하지만 너희의 할머니는 아니야. 그저 엄마의 과거에 엮인 아주 무례한 방문객일 뿐이지. 데이터상 그녀의 방문 목적은 우리를 회수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둘째 민준이 아이패드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협박과 회유 2가지 시나리오가 예상되며 물리력 동원 가능성은 68%입니다. 걱정 마, 민준. 서연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너희는 그저 재미있는 연극을 본다고 생각하면 돼. 서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스위트룸의 인터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김 비서의 긴장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대표님, 마 회장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막무가내로 들여보내.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단, 우리 이웃의 에이지 스팀도 정 위치에 서도록 해. 손님 맞이 예절을 가르쳐 드려야지. 잠시 후 스위트룸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마 회장이었다. 그녀는 어젯밤의 충격에서 벗어나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최고급 비단 한복은 그녀의 권위를 상징하는 갑옷과도 같았다. 그녀의 뒤로는 박 비서와 검은 정장을 입은 청송그룹의 경호원 4명이 위압적으로 서 있었다. 마 회장의 시선은 방 안을 훑었다. 그녀는 5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이 화려하고 당당해진 서연을 잠시 노려보았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그녀의 눈은 곧바로 식탁에 나란히 앉아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새 아이에게 고정되었다. 어젯밤 사진으로 보았던 그 얼굴들, 강태민의 완벽한 복제품들, 마 회장의 눈빛이 탐욕과 소유욕으로 번뜩였다. 그녀는 서연을 완벽하게 무시한 채 아이들을 향해 걸어갔다. 마치 자신의 물건을 되찾으러 온 주인처럼 당당하게 이리 오너라.
그녀가 아이들을 향해 팔을 뻗으며 명령했다. 할미, 아니 회장님이다. 어서 이리 와서 인사해야지. 하지만 아이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우는 마 회장의 접근을 경계하며 태블릿으로 그녀의 얼굴을 스캔하기 시작했다. 접근 금지입니다. 민우가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안면 인식 데이터 대조 결과 당신은 어머니의 적대적 인물 리스트 최상단에 있습니다. 1.5m 이내 접근 시 경보가 울립니다. 마 회장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5살짜리 아이에게서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뭐라고? 이 버르장머리 없는. 그녀의 분노가 폭발하려던 찰나 서연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두 여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불꽃이 튀는 듯한 긴장감이 흘렀다. 오랜만입니다. 마 회장님. 서연이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로 입을 열었다. 5년 전 비 오는 날 저를 내쫓으실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직접 행차하시다니. 무슨 일이십니까? 이 천박한 것이. 마 회장은 서연의 당당한 태도에 격분했다. 감히 내 손자들을 훔쳐가 5년이나 숨겨? 당장 아이들을 내놔라. 그 아이들은 청송의 핏줄이다. 마 회장은 흥분한 나머지 자신이 서연을 불임이라며 쫓아냈던 사실은 까맣게 잊은 듯했다. 서연은 실소했다. 손자들이요? 회장님, 뭔가 크게 착각하고 계시는군요. 그녀는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듯 세웠다. 그리고 마 회장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칼날 그 자체였다. 이 아이들은 제 아들입니다. 민우, 민준, 민혁. 제 호적에 올라있는 완벽한 민씨 아이들이죠. 서연이 또박또박 말했다. 당신이 불임이라며 내쫓았던 그 몸에서 태어난 소중한 제 아이들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천한 피가 섞였으니 어찌 감히 청송의 핏줄이라 부르겠습니까? 닥쳐라. 마 회장이 손을 들어 서연의 뺨을 치려 했다. 하지만 그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 서연의 개인 경호팀, 이웃의 리더가 유령처럼 나타나 마 회장의 손목을 붙잡았기 때문이었다. 마 회장의 경호원들이 즉각 반응하여 허리춤으로 손을 가져갔지만 그들 역시 이웃의 다른 요원들에 의해 완벽하게 제압당했다. 스위트룸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마 회장은 자신의 손목을 잡힌 채 치욕감에 몸을 떨었다. 대표님, 이이스의 리더가 서연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이분은 허가받지 않은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즉각적인 퇴거 조치를 실행해도 되겠습니까? 잠깐, 서연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녀는 마 회장의 손목을 잡은 경호원의 손을 부드럽게 밀어냈다. 그리고는 마 회장을 향해 다시 한번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마 회장님,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긴 5년 전 당신의 안방, 청송원이 아닙니다. 여긴 제 공간이고 제 규칙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서연은 아이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눈을 맞췄다. 민준아, 아까 하던 분석 마저 해줄래? 민준은 태블릿을 들어 마 회장을 향해 켰다. 마영숙 회장, 현재 심박수 분당 130, 혈압 180 이상 추정, 극도의 흥분 상태. 논리적 대화 불가능. 이 상태가 10분 이상 지속될 경우 뇌졸중 발병 확률 42%. 저 악마 같은. 마 회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모든 상황이 그녀가 평생 겪어보지 못한 모욕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혼돈이었다. 그녀는 결국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호원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멍하니 서서 뭘 하는 게냐, 당장 저것들을. 아니, 아이들을 데려와.
청송의 경호원들이 움직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어머니, 지금 여기서 무슨 추태이십니까? 스위트룸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태민이 굳은 얼굴로 들어섰다. 그는 어젯밤부터 이어진 혼란과 아침 일찍 어머니가 서연의 호텔로 쳐들어갔다는 보고에 부랴부랴 달려온 참이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처참했다. 자신의 어머니는 분노로 이성을 잃은 채 고함을 지르고 있었고, 서연은 그런 어머니를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새 아이, 자신과 똑같이 생긴 새 아이는 이 모든 소동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오히려 자신을 분석하는 듯한 기묘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강태민은 처음으로 완벽하게 통제되던 자신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낯선 여자, 5년 만에 괴물이 되어 돌아온 민서연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제지해야 했고, 동시에 자신의 아들들 앞에서 아버지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이라도 지키고 싶었다. 어머니, 그만하십시오. 여긴 저희가 이럴 곳이. 태미나 마 회장이 아들을 보자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내 놈은 대체 뭘 한 게냐. 저 천한 것이 내 아이들을 훔쳐서 저렇게 괴물로 키워놓은 것을 보고만 있을 테냐. 당장 저 여자를 쫓아내고 아이들을, 내 손자들을 데려와야 한다. 강태민은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그는 마 회장의 팔을 붙잡았다. 어머니, 일단 돌아가시죠.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분노, 당혹감, 그리고 정체 모를 후회. 민서연 씨, 잠시 우리끼리만 이야기할 수 있겠소? 서연은 그를 잠시 바라보았다. 5년 전 자신을 외면했던 바로 그 눈빛. 하지만 지금은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강태민 총재님,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저는 지금 시너지 AI의 대표 자격으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당신과 우리끼리 할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녀는 김 비서를 향해 고갯짓했다. 손님들, 그만 배웅해드려. 그리고 그녀는 강태민과 마 회장을 등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안쪽 침실로 향했다. 그녀가 문을 닫기 직전 마지막으로 강태민을 향해 말했다. 아, 그리고 마 회장님께 전하세요. 5년 전 제 진단서를 위조했던 그 의사. 아직도 청송의료원에서 일하고 있더군요. 그 말은 스위트룸에 남겨진 강태민과 마 회장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마 회장의 얼굴이 경악으로 하얗게 질렸다. 강태민은 그제야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민서연이 과거의 그 순종적인 여자가 아님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마 회장과 강태민이 폭풍처럼 스위트룸을 떠난 뒤 방 안에는 역설적인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고요한 폭풍의 눈과도 같은 밀도 높은 긴장감이었다. 민서연은 아이들에게 잠시 휴식을 취하라고 말한 뒤 자신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녀는 김 비서로부터 시너지 AI의 현황과 청송그룹의 최근 동향에 대한 긴급 보고를 받아야 했다. 서연의 모습이 사라지자마자 거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5살 배기 어린아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마치 잘 훈련된 특수 요원들처럼 혹은 거대 기업의 위기 대응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거실의 거대한 대리석 테이블은 순식간에 그들만의 워룸워룸으로 변모했다. 첫째 민우는 이미 자신의 휴대용 서버를 호텔의 초고속 인터넷망에 연결하고 있었다. 그의 장비는 일반적인 노트북이 아니었다. 직접 설계하고 조립한 군용 등급의 보안이 탑재된 커스텀 빌드 시스템이었다. 그의 10손가락이 거의 보이지 않을 속도로 홀로그램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방패 프로젝트 바스천 2단계 개시. 목표 청송그룹 내부망 침투 및 정보 수집. 둘째, 민주는 중앙의 메인 태블릿에 상황판을 띄웠다. 한쪽에는 실시간 주식 시세와 외신 뉴스가, 다른 한쪽에는 청송그룹의 복잡한 지배 구조도가 떠 있었다. 그는 이 작전의 총지휘관이자 전략가였다. 민우, 목표를 수정한다. 단순 정보 수집이 아니야. 적대적 인물 마영숙의 개인 비자금 흐름과 5년 전 청송의료원 관련 데이터를 최우선으로 확보한다. 알고 있어. 민우가 짧게 대답했다. 청송의 메인 서버 방화벽 예상대로 구식이야. 3년 전 퀀텀 리프 모델, 이 정도면 산책 수준이지. 10분, 아니 7분이면 1차 방어선 돌파 가능. 그는 말하는 순간에도 수십 개의 코드 라인을 동시에 써 내려가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이 거대한 기업의 보안 시스템이 마치 성긴 그물처럼 보였다. 셋째, 민혁은 다른 형제들과는 조금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는 해킹이나 재무 분석 대신 인간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마 회장과 강태민의 지난 10년간의 모든 공식 발언, 인터뷰, 심지어 파파라치 사진까지 수백만 건의 데이터가 펼쳐져 있었다. 그는 AI 기반 감정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두 사람의 심리 프로파일을 구축하고 있었다. 마영숙 회장,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 성향과 통제 강박. 예상되는 다음 행동 패턴은 일법적 수단을 통한 양육권 압박, 이시너지 AI에 대한 비공식적 사업 방해. 민혁이 분석 결과를 중얼거렸다. 반면 강태민, 이 사람은 흥미로워. 데이터가 충돌해. 민준이 민혁을 바라보았다. 뭐가 충돌하지? 그의 공개 발언은 어머니의 그것과 92% 일치해 완벽하게 통제된 로봇 같아. 하지만 비공식 석상에서 찍힌 사진들, 특히 5년 전을 기점으로 미세 표정에서 억압된 분노와 자기혐오 수치가 급격히 증가했어. 오늘 우리를 본 그의 동공 반응과 심박수 추정치는 충격과 공포가 아닌 인지 부조화와 죄책감에 가까워. 그래서 결론은 민준이 재촉했다. 강태민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야. 마 회장은 우리의 명백한 적다. 이지만 강태민은 약점이 될 수도, 혹은 최악의 적이 될 수도 있어. 민혁의 분석은 날카로웠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단순한 아군이나 적군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오직 분석하고 대비할 대상으로 볼 뿐이었다. 그때 서재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서연이 트레이의 주스와 작은 샌드위치를 들고 나왔다. 그녀는 아이들의 워룸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하다는 듯이 아이들 옆에 간식을 내려놓았다. 작전은 잘 돼가? 그녀의 목소리는 평범한 엄마의 그것이었지만 그 내용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어머니,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예상대로 청송그룹의 CS 퓨처 테크 사업부가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들이 3년간 5조 원을 쏟아부은 오리온 AI 프로젝트가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이사회 보고서를 위조해 숨기고 있지만 이번 분기 실적 발표 때 터질 시한폭탄입니다. 서연의 눈이 빛났다. 그래서 그들은 시너지 AI의 프로젝트 피닉스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는 다음 세대의 기술 경쟁에서 완벽하게 도태될 겁니다. 즉, 마 회장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하고 싶어도 강태민은 총수로서 우리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만 합니다. 어머니는 지금 갑 중의 갑입니다. 서연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5살짜리 아들이 대한민국 1위 기업의 운명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분석하는 이 광경이 그녀에게는 지난 5년간의 치열했던 삶의 증거였다. 훌륭해, 민준. 정확한 분석이야. 하지만 협상은 마지막 카드지. 우린 먼저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해. 됐어. 바로 그때
민우가 짧은 환호성을 질렀다. 1차 방화벽 돌파. 2차, 3차 암호화 게이트 동시 해제, 마영숙 개인 서버, 접속 성공. 민우의 모니터가 수백 개의 파일 리스트로 번쩍였다. 그것은 마 회장이 지난 수십 년간 숨겨온 판도라의 상자였다. 찾아 5년 전 그날 서연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그녀가 자신을 내쫓았던 그날의 기록. 찾고 있어. 날짜, 병원, 의사 이름. 민우의 손가락이 멈췄다. 찾았다. 청송의료원 VIP 기록. 서지환 박사. 민서연. 전부 암호화된 파일이야. 하지만 민우의 입가에 자신만만한 미소가 걸렸다. 이 정도 암호화는 유치원생 수준이군. 해제까지 3분. 민준과 민혁, 그리고 서연까지 세 사람의 시선이 모두 민우의 모니터로 집중되었다. 거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으로 가득 찼다. 마침내 파일이 열렸다. 그 안에는 5년 전 서연이 받았던 불임 진단서 원본이 있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결정적인 것. 마 회장과 서지환 박사 간의 오고 간 이메일 내역과 거액의 자금이 서 박사의 스위스 비밀 계좌로 이체된 내역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것은 마 회장의 범죄를 입증할 완벽하고도 치명적인 증거였다. 이걸로 민혁이 중얼거렸다. 마 회장을 완전히 끝낼 수 있어.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지만 이성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아니, 아직 아니야. 그녀는 민우를 바라보았다. 민우야, 더 깊이 들어가. 서지환 박사, 그 사람 하나만 매수했을 리가 없어. 마 회장의 비자금, 그 돈이 흘러들어간 모든 곳을 찾아내. 청송그룹을 좀먹고 있는 진짜 암 덩어리를 뿌리째 뽑아내야 해. 아이들은 어머니의 의도를 즉각 파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부패한 권력을 심판하고 그들의 제국을 무너뜨린 뒤 그 폐허 위에서 완벽한 정의를 재건하는 거대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천재들의 첫 번째 수는 적의 심장부에 치명적인 독침을 꽂아 넣는 데 성공했다. 청송그룹 본사 75층의 긴급 전략 회의실. 평소라면 강태민 총수의 주재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을 이 컨트롤 타워는 오늘 아침 전례 없는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다. CS 퓨처 테크 사업부의 핵심 임원들이 사색이 된 얼굴로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너무나 무거워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가라앉는 듯했다. 강태민은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다려진 셔츠 차림이었지만 평소의 냉철함은 간데없고 위험한 살기마저 뿜어져 나왔다. 그의 앞에는 오리온 AI 프로젝트에 참담한 3분기 결산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보고서라기보다는 5조 원짜리 실패의 기록이었다. 그래서 강태민의 낮고 얼어붙은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결론은 실패라는 건가? 3년간 5조 원을 쏟아부은 결과가 시너지 AI의 3년 전 베타 버전보다도 못하다는 건가? CS 퓨처테크의 사장이 식은땀을 닦으며 입을 열었다. 총재님, 그것이 프로젝트 피닉스는 그건 기술이 아니라 거의 마법에 가깝습니다. 저희가 따라잡기에는 변명은 집어치워 강태민이 보고서를 테이블 끝으로 거칠게 밀어냈다. 당신들의 무능함 때문에 지금 청송의 미래가 통째로 시너지 AI라는 그 여자 손에 넘어가게 생겼어. 당장 대안을 내놔. 3일 주지. 3일 안에 프로젝트 피닉스를 대체할 방안을 못 찾으면 당신들 모두 이 건물에서 짐 싸서 나갈 준비해. 임원들 사이에서 절망적인 신음이 터져 나왔다. 한 젊은 이사가 용기를 내어 혹은 어리석게도 입을 열었다. 총재님, 그렇다면
시너지 AI의 핵심 엔지니어들을 스카우트하거나 아니면 기술을.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태민의 얼음 같은 시선이 그에게 꽂혔다. 멍청한 소리. 강태민이 일갈했다. 시너지 AI의 보안이 ECAC라는 것을 잊었나? 그들은 기술자가 아니라 전직 특수부대원들이고 그들의 서버는 국방성보다 더 철저해. 엔지니어. 그들은 민서연 대표에게 종교적인 충성심을 바치고 있어. 돈으로 살 수 있는 상대가 아니란 말이다. 강태민은 처음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유일한 방법은 파트너십뿐이었다. 고개를 숙이고 5년 전 자신의 어머니가 내쫓았던 그 여자 민서연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것만이 청송이 살 길이었다. 이 굴욕적인 딜레마가 그의 이성을 갉아먹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회의실의 엄숙한 공기를 깨고 강태민의 개인 비서가 다급한 표정으로 들어와 그의 귀에 속삭였다. 총재님, 마 회장님께서 변호인단을 소집하셨습니다. 지금 즉시 양육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강태민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뭐라고? 그는 회의 중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임원들은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다. 강태민은 그대로 회의실을 나와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는 문을 거칠게 닫아 걸자마자 마 회장의 수석 비서인 박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장 멈추라고 해. 강태민이 전화기에 대고 처음으로 고함을 질렀다. 어머니께 전해 지금 그 소송. 그깟 감정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청송의 목숨이, 내 목숨이. 그 여자 손에 달려있단 말이다. 지금 그 여자를 자극하면 청송은 끝장이야. 수화기 너머의 박 비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태민은 전화를 끊어버리고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칠 듯한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다. 그의 어머니는 사업의 위기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오직 청송의 핏줄이라는 낡아빠진 명분과 민서연을 굴복시키겠다는 오만함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오만함이 지금 청송의 마지막 숨통을 끊으려 하고 있었다. 강태민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여 있을 바로 그 시각. 민서연은 자신의 호텔 스위트룸에서 다음 수를 두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민이 이런 궁지에 몰릴 것을, 아니 그녀의 아들 민준이 분석한 대로 정확히 이 시점에 청송이 내부적으로 붕괴하고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김 비서, 네, 대표님, 지금 즉시 보도자료 배포해. 시너지 AI 프로젝트 피닉스의 아시아 파트너사 선정을 위한 비공개 기술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참가 자격은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그에 걸맞은 윤리적 기준을 갖춘 기업에 한한다고 명시해. 김 비서는 즉각 그 의도를 파악했다. 윤리적 기준 말씀이십니까? 그래, 서연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5년 전 아내와 어쩌면 자신의 아이들일지도 모를 존재를 불임이라는 거짓말로 내쫓은 기업이 과연 그 윤리적 기준에 부합할까? 이것은 완벽한 덫이었다. 청송그룹에게는 시너지 AI의 기술이 절실했지만 민서연은 그들 앞에 윤리라는 넘을 수 없는 벽을 세웠다. 강태민이 파트너십을 원한다면 그는 비즈니스맨 강태민으로서 5년 전 남편 강태민의 과오를 혹은 자신의 어머니 마 회장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청산해야만 했다. 보도자료가 배포된 지 단 30분. 청송그룹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오리온 AI의 실패설과 맞물려 시너지 AI가 청송을 파트너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시장을 덮쳤다. 강태민의 집무실 전화가 불이 나기 시작했다. 주주들과 이사진의 항해 전화였다. 강태민은 모든 전화를 무시했다.
그는 한참 동안 창밖의 청송타워 꼭대기를 바라보았다. 그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민서연의 손바닥 위에서 사업가로서도 남자로서도 아버지로서도 완벽하게 놀아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비서에게 연결된 인터폰을 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감정이 사라진 기계처럼 건조했다. 김 비서, 네, 총재님, 시너지 AI의 민서연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청송그룹 총재 강태민의 이름으로 면담을 요청해. 그는 요청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일 당장 만날 수 있도록. 강태민 총재의 공식적인 면담 요청. 그것은 예상된 수순이었으나 동시에 굴복의 첫 번째 징표이기도 했다. 민서연은 그랜드 하얏트 스위트룸의 거실에서 김 비서의 보고를 받았다. 그녀의 표정은 완벽한 포커페이스였다. 강태민이 이 카드를 얼마나 절박하게 그리고 얼마나 굴욕적으로 내밀었을지 훤히 보였다. 그래서 답은 김 비서가 긴장된 얼굴로 물었다. 보류해. 서연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가 애가 달아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뼛속까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우린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있으니까. 그녀의 시선은 이미 거실 중앙의 워룸으로 변한 테이블을 향해 있었다. 그곳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3명의 해커 혹은 전략가들의 작전 본부였다. 어머니, 첫째 민우가 헤드셋을 벗으며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잠을 자지 못해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찾았어요. 5년 전 서지환 박사에게 흘러간 돈의 출처,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것을. 민우는 단순한 해커가 아니었다. 그는 디지털 세계의 유령이었고 마 회장이 남긴 미세한 빵 부스러기를 놓치지 않았다. 민우는 5년 전 마 회장이서 박사에게 건넨 거액의 뇌물, 그 이체 내역을 역추적했다. 예상대로 그것은 마 회장의 개인 계좌에서 나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블루스카이 홀딩스라는 유령 회사의 차명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그리고 민우는 그 유령 회사의 정체를 밝혀냈다. 이건 단순한 비자금이 아니에요. 둘째 민준이 즉시 데이터를 넘겨받아 분석 차트를 띄웠다. 그의 작은 손가락이 태블릿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이 블루 스카이 홀딩스는 청송건설의 하청 업체들로부터 지난 10년간 최소 3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빼돌린 창구입니다. 마영숙 회장의 완벽한 개인 금고였던 거죠. 서연은 숨을 삼켰다. 그녀는 마 회장이 부패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규모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것은 단순히 한 여자를 내쫓기 위해 의사를 매수한 수준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룹 전체를 좀먹는 거대한 암, 횡령이자 배임이었다. 그 돈이. 서연이 낮게 물었다. 전부 마 회장을 위해 쓰인 건가? 아닙니다. 민우가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다. 물론 서지환 박사 같은 쓰레기들을 매수하는 데도 쓰였죠. 하지만 더 큰 돈은 정치권과 언론계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민우의 모니터에 거물급 정치인들과 언론사 사주들의 이름, 그리고 그들에게 전달된 금액이 적나라하게 떠올랐다. 마 회장은 그 비자금으로 청송그룹의 방패막이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이거면. 셋째 민혁이 감탄과 경멸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마 회장뿐만 아니라 청송그룹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차가웠지만 머리는 얼음처럼 냉정했다. 아니, 우린 청송을 무너뜨리지 않아. 그녀가 아들들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청소할 거야. 그녀의 목표는 파괴가 아니었다. 그녀의 목표는 정화 증가였다. 5년 전 강태민이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해 자신을 버렸다면
이제 그녀가 직접 그 그늘을 걷어내 주어야 했다. 그것이 자신을 위한 복수이자 동시에 자신의 아이들의 아버지인 그 남자가 청송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할 유일한 길일지도 몰랐다. 서연은 이제 모든 무기를 손에 쥐었다. 마 회장의 개인적인 범죄 진단서, 위조와 그룹 차원의 범죄 비자금, 횡령, 뇌물. 이 두 가지는 청송그룹의 윤리적 기준을 정면으로 타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포탄이었다. 이제 무대를 고를 시간이었다. 김 비서, 네, 대표님, 강태민 총재에게 회신해. 서연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개인적인 만남은 정중히 사양한다고. 하지만 시너지 AI의 대표로서 청송그룹의 미래와 윤리성을 검토할 의향은 있다고 전해. 김 비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면 장소는 청송그룹 임시 주주총회. 서연이 망설임 없이 말했다. 다음 주 오리온 AI 실패건으로 열리는 그 긴급회의. 나도 초청해 달라고 해. 시너지 AI의 CEO이자 청송의 가장 유력한 미래 파트너 자격으로. 이것은 강태민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자신의 실패를 추궁당하는 가장 치욕적인 자리에 자신을 구원해줄 유일한 동아줄이자 동시에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날인 민서연을 제 발로 초대해야 하는 상황. 그는 거절할 수 없었다. 주주들은 시너지 AI와의 협력을 갈망하고 있었고 강태민은 그들의 분노를 잠재울 희망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강태민은 회신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서연의 요구사항이 적힌 메일을 읽고 또 읽었다. 그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처럼 허탈하게 웃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퇴로도 남겨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무대, 어머니와 이 사진, 그리고 모든 주주가 보는 앞에서 자신을 심판대에 세우려 하고 있었다. 초청장을 보내 강태민이 비서에게 힘겹게 명령했다. VVIP 자격으로 민서연 대표를 주주총회에 공식 초청한다고.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과 어머니의 제국을 끝장낼지도 모를 여인을 성 안으로 불러들였다. 그는 그것이 속죄의 시작인지 아니면 파멸의 완성인지 알 수 없었다. 한편 호텔 스위트룸. 서연은 주주총회 초청장이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민우, 민준, 민혁, 그녀가 아들들을 불렀다. 아이들이 일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날 너희도 나와 함께 가야겠다. 아이들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주주총회는 어른들의 싸움 아닌가요? 민준이 물었다. 맞아, 서연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싸움의 원인과 결과가 바로 너희들이니까. 너희는 엄마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엄마가 지켜야 할 모든 것이야. 그녀는 5년 전 쫓겨났던 그들의 존재를 이제 세상의 중심에서 가장 화려하게 증명할 참이었다. 청송타워 110층 오디토리움. 이곳은 청송그룹의 심장이자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성역이었다. 오늘 오리온 AI 프로젝트의 참담한 실패와 그룹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었다. 공기는 수백 명의 주주와 이사진, 그리고 소수 정예의 기자들이 내뿜는 불안감과 불만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태민은 단상 위 총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밀랍처럼 창백하고 굳어 있었다. 그는 지난 48시간 동안 쏟아지는 비난과 주주들의 압박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CS 퓨처테크의 임원들이 고개를 숙인 채 질타를 받고 있었고 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 중이었다. 그는 완벽한 궁지에 몰려 있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맨 앞줄 VVIP석에서 지켜보는 이들이 있었다. 마 회장이었다. 그녀는
아들이 굴욕당하는 모습을 불쾌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관심은 오리온 AI의 실패 따위가 아니었다. 그녀는 오늘 이 자리를, 자신의 손자들을 되찾고 민서연이라는 오만한 여자를 짓밟기 위한 발판으로 삼을 작정이었다. 그때 오디토리움의 거대한 뒷문이 열렸다. 모든 소음이 순간 멈췄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강태민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그녀가 오고 있었다. 민서연. 그녀는 칠흑 같은 검은색의 파워수트를 입고 있었다. 그 어떤 드레스보다 더 위압적이고 강력한 갑옷이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양손에 자신과 똑같은 검은색 미니수트를 입은 두 아이, 민준과 민혁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로 작은 태블릿을 든 민우가 마치 어머니를 호위하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따르고 있었다. 세 아이의 얼굴, 강태민과 완벽하게 똑같은 그 세 개의 얼굴이 수백 명의 주주들 앞에 적나라하게 공개된 순간이었다. 웅성, 웅성,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정말 총재님을 맙소사, 셋이나 마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감히 저 천한 것이 내 손자들을 저런 구경거리로 만들다니. 서연은 그 모든 시선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내며 자신에게 배정된 미래 파트오너 시너지 AI 대표이사라는 명패가 놓인 자리로 향했다. 그 자리는 마 회장의 바로 옆자리였다. 의도적인 배치였다. 강태민은 마른 침을 삼켰다. 이 이상 오리온 AI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다음 안건으로 그룹의 미래를 위한 시너지 AI와의 협력 방안을. 한 이사가 참지 못하고 손을 들었다. 총재님, 협력 방안 이전에 저기 앉아 있는 민 대표와 저 아이들에 대한 해명부터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대체 무슨 해괴한. 바로 그때였다. 마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다. 그녀는 이 순간을 기다렸다. 여러분, 조용히 하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장내를 압도했다. 그녀는 서연을 경멸 어린 눈으로 쏘아보았다. 이 모든 혼란은 저 여자가 꾸민 짓입니다. 그녀가 서연을 손가락질했다. 저 여자는 5년 전 돈을 노리고 제 아들을 유혹했다가 불임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청송 가문에 앙심을 품고 사라졌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디서 데려왔는지도 모를 아이들을 감히 내 아들의 아이들이라 속이며 그룹의 기술을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저 여자는 사기꾼이고 저 아이들은. 거기까지 하시죠, 마 회장님. 얼음처럼 차가운 서연의 목소리가 마 회장의 말을 잘랐다.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단상을 향해 걸어 나갔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강태민의 옆자리에 섰다. 그리고는 자신의 아들 민우를 바라보았다. 민우야.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태블릿을 단상의 시스템에 무선으로 연결했다. 강태민이 공황에 빠진 얼굴로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오디토리움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 오리온 AI의 실패 데이터가 떠 있던 그 화면이 순식간에 다른 화면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한 통의 이메일이었다. 발신자 마영숙, 수신자 서지환 박사 청송의료원, 제목 민서연 불임 처리. 그리고 다음 화면. 블루스카이 홀딩스라는 유령 회사에서 서지환 박사의 스위스 비밀 계좌로 거액의 돈이 이체된 내역서였다. 장내는 숨이 멎은 듯 고요해졌다. 마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건 조작이야. 거짓말이야. 조작이라고요? 서연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오디토리움을 울렸다. 마 회장님, 당신은 저를 불임이라며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그 진단서는 당신이 블루스카이 홀딩스라는 비자금 계좌에서 나온 돈으로 매수한 완벽한 위조 서류였습니다. 비자금? 주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들에게는 불임 스캔들보다 비자금이라는 단어가 더 크게 와닿았다. 네, 비자금입니다. 서연이 민우에게 다시 신호를 보냈다. 화면이 바뀌었다. 블루스카이 홀딩스의 전체 자금 흐름도 청송건설의 하청업체들로부터 수십 년간 빼돌린 무려 3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횡령 내역이었다. 이 돈으로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마 회장님은 며느리의 진단서를 위조하고 정치권에 뇌물을 뿌리고 언론을 매수하며 당신의 제국을 유지해왔습니다. 여러분이 오리온 AI의 실패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당신들의 돈은 바로 이 여자의 개인 금고에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와, 오디토리움이 뒤집혔다. 횡령이다. 당장 마 회장을 체포해라. 이게 청송의 윤리였나? 주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아니야, 아니야. 마 회장은 이성을 잃고 단상으로 뛰어 올라오려 했다. 전현이 저 천한 것이 나를 모함하는 거다. 태민아, 강태민, 당장 전현의 입을 막아. 내 어미다. 내가 내 어미야. 모든 시선이 다시 단상 위에 얼어붙어 있는 강태민에게 향했다. 그는 떨고 있었다. 5년 전 어머니의 거짓말에 속아 혹은 묵인하여 자신의 아내를 내쫓았던 그날의 기억, 어머니의 범죄, 서연의 고통, 그리고 자신과 똑같이 생긴 저 새 아이. 그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선택해야 했다. 부패한 제국의 왕좌를 물려준 어머니인가? 아니면 고통 속에서 진실을 들고 돌아온 자신의 여자와 아이들인가? 그는 마 회장의 절규하는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서연의 차갑지만 슬픔이 서린 눈을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새아들 민우, 민준, 민혁의 눈을 마주했다. 아이들은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고 있었다. 강태민은 천천히 자신의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그래, 태민아, 어서 전현을, 당신은 틀렸습니다. 강태민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마 회장의 표정이 굳었다. 당신은 청송의 회장이 아니라 내 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내 돈과 내 인생을 훔쳐간 범죄자일 뿐입니다. 강태민은 자신의 경호팀을 향해 손짓했다. 보안팀, 지금 즉시 마영숙 명예회장을 이 자리에서 체포하십시오. 뭐라고? 네가 감히. 마 회장은 아들의 선고에 경악했다. 나는 내 어미다. 네가 감히 나에게 이럴 수 없어. 당신이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강태민이 울부짖듯 말했다. 내 아내, 그리고 내 아이들까지. 보안 요원들이 단상으로 올라와 망연자실한 마 회장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다. 이 은혜도 모르는 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놓아라. 이거 놓아. 그녀의 추악한 절규가 오디토리움에 울려 퍼졌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편을 들지 않았다. 거대한 문이 닫히고 한 시대의 절대 권력이 그렇게 몰락했다. 오디토리움에는 침묵이 흘렀다. 강태민은 모든 힘이 빠진 듯 단상에 주저앉을 뻔했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 따위는 없었다. 그저 지독한 운명의 사슬을 끊어낸 자의 깊은 피로감만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주주 여러분, 이제 청송의 진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영숙 회장이 쇠고랑을 찬 채 끌려나간 오디토리움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살아있는 신화
청송그룹의 절대 군주가 자신의 아들 손에 의해 횡령과 배임, 증거 위조라는 추악한 범죄자로 낙인 찍힌 순간이었다. 수백 명의 주주들은 충격과 경악, 그리고 배신감에 휩싸여 웅성거렸다. 기자들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한 프레임이라도 더 담기 위해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민 대표님, 이게 모두 사실입니까? 강 총재님, 어머니를 직접 체포하라고 명령하신 겁니까? 청송그룹의 비자금 규모가 정확히 얼마입니까? 질문이 폭포처럼 쏟아졌지만 단상 위의 두 사람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강태민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허망한 눈으로 무너져 내린 어머니가 사라진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제국은, 그의 세계는 바로 그 자신이 내린 명령으로 인해 완벽하게 파괴되었다. 그때 그를 지탱해 준 것은 다름 아닌 민서연이었다. 그녀는 강태민의 굳은 팔을 잡지 않았다. 대신 그에게서 마이크를 넘겨받아 장내를 향해 섰다. 그녀의 차갑고도 맑은 목소리가 모든 소음을 단숨에 제압했다. 주주 여러분, 조용히 하십시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그것은 혼란을 잠재우고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힘이었다. 여러분은 방금 낡고 부패한 시대의 종말을 목격하셨습니다. 서연은 주주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청송의 암덩어리는 제거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이것은 파멸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화입니다. 그녀의 당당한 선언에 웅성거리던 장내가 조금씩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이제 공포가 아닌 희망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민을 돌아보았다. 그는 여전히 망연자실한 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수갑을 채운 바로 그 손을. 서연은 그에게만 들릴 정도로 낮게 말했다. 강태민 씨, 당신의 청송은 끝났어요.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이제 우리 아이들의 청송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 몫이에요. 그 말은 강태민에게 차가운 얼음물처럼 쏟아부어졌다. 우리 아이들의 청송. 그는 고개를 들었다. 서연의 눈빛은 그를 비난하고 있지 않았다. 그저 그에게 마지막 선택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섰다. 그는 마 회장의 아들이 아닌 청송그룹의 총수로서 그리고 새 아이의 아버지로서 다시 섰다. 그는 주주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90도였다. 총수가 된 이래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었던 굴욕적이고도 진심 어린 사죄였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렸다. 청송그룹을 대표하여 그리고 제 어머니의 아들로서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청송의 부패한 과거는 오늘부로 모두 제 손으로 청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청송의 새로운 미래는 여기 계신 시너지 AI의 민서연 대표님과 함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패배 선언이자 동시에 가장 절박한 구원의 요청이었다. 서연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다시 단상 중앙으로 나섰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청송의 진짜 미래, 프로젝트 피닉스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군요. 그날의 주주총회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극적인 총회로 기록되었다. 마 회장은 그 자리에서 즉시 구속 수감되었다. 그녀의 3천억 원대 비자금과 수십 년간의 범죄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청송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폭락했다. 하지만 민서연이 발표한 프로젝트 피닉스와 청송, 이 윤리 경영 계획은 시장에 더 큰 충격과 희망을 안겨주었다. 시너지 AI는 청송그룹과 적대적 MA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민서연은 청송그룹의 지주사 이사회 의장으로 추대되었다. 그녀는 청송을 삼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청송을 자신의 방식대로 완벽하게 정화하기 시작했다. 강태민은 총수직을 유지했지만 모든 권한을 서연에게 위임하고 자신은 어머니의 재판과 그룹의 부패 청산을 위한 법적 절차에만 매달렸다. 몇 달 후 서울은 가을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마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녀의 시대는 완벽하게 끝났다. 강태민은 모든 재판이 끝난 후에야 처음으로 자신의 아들들을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청송의 총재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싶은 한 명의 서투른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아이들이 머물고 있는 호텔 스위트룸이 아닌 서연이 새로 마련한 한남동의 조용한 빌라 정원을 찾았다. 그는 비서도 경호원도 대동하지 않았다. 값비싼 수트 대신 평범한 면바지와 니트 차림이었다. 그는 두 손에 무엇을 들고 와야 할지 몰라 결국 빈손으로 왔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정원에서 새 아이가 그들만의 방식으로 놀고 있었다. 민우는 드론을 해킹해 정원의 나무들 사이로 고개 비행을 시키고 있었고, 민혁은 정원사 로봇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민주는 혼자서 체스판을 놓고 자신과의 대국을 두고 있었다. 강태민은 마른 침을 삼키고 민준에게 다가갔다. 안녕. 그의 목소리가 어색하게 떨렸다. 민준은 고개를 들어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안녕하세요, 강태민 총재님. 아니, 이젠 뭐라고 불러야 하죠? 그냥 아저씨라고 불러도 괜찮아. 강태민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쭈그려 앉았다. 체스 둘 줄 아십니까? 민준이 물었다. 강태민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하버드에서 MBA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수천억짜리 MA를 지휘했던 전략가였다. 조금 둘 줄 알지. 민주는 말없이 체스말을 새로 세팅했다. 대국이 시작되었다. 강태민은 평생을 승리자로 살아왔다. 하지만 이 5살배기 아들과의 대국은 체크메이트 15분 만이었다. 강태민은 자신의 킹이 완벽하게 고립된 것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5수를 내다보았지만 민주는 15수를 내다보고 있었다. 내가 졌네. 그가 멋쩍게 웃었다. 당신은 전략의 기본을 모르시는군요. 민준이 차갑게 말했다. 가장 중요한 퀸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강태민은 그 말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했다. 민주는 체스판의 퀸을 말했지만 강태민에게는 그것이 5년 전 지키지 못했던 서연을 의미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내가 모든 걸 잘못했어. 민주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체스말을 세팅하기 시작했다. 다시 하죠. 이번엔 퀸을 지키는 법부터 배우세요. 그 순간 민혁이 정원사 로봇과의 대화를 끝내고 다가왔다. 아저씨, 우리 형한테 졌어요? 우와, 우리 형한테 진 어른은 처음이야. 민우도 드론을 내리고 태블릿으로 강태민의 심박수를 스캔하며 중얼거렸다. 심박수 안정. 죄책감 수치 92%, 진정성 85%. 일단은 합격. 서연은 테라스의 의자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있었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강태민이 민준에게 두 번째, 세 번째 체스를 연달아지고 민혁의 엉뚱한 질문에 진땀을 빼고 민우의 날카로운 분석에 당황하는 모습을 한참 만에 강태민은 완전히 녹초가 된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당신, 아니, 서연아, 그는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나, 용서해 달라는 말, 못하겠어. 자격 없는 거 알아. 그는 아이들을 돌아보았다. 하지만, 제발, 기회를 줘.
무슨 기회? 서연이 차갑게 물었다.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울 기회. 저 아이들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내가 얼마나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평생 갚아 나갈 수 있는 기회. 그걸 제발 허락해줘. 그는 고개를 숙였다. 청송의 총수가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기 직전이었다. 서연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5년간 그녀를 지탱해 온 증오와 분노, 그 얼음장 같던 마음이 아주 조금, 아주 미세하게 따뜻한 빛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승자의 마음은 공허했다. 어쩌면 그녀가 정말 원했던 것은 복수가 아니라 이 장면이었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강태민을 지나쳐 아이들에게로 걸어갔다. 민우, 민준, 민혁 저녁 먹을 시간이야. 저 아저씨도 괜찮으면 같이 저녁 먹으라고 할까? 아이들의 눈이 동그래졌다. 강태민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서연은 그를 돌아보며 5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고 복잡하며 슬픔과 희망이 뒤엉킨 그런 미소를 지어 보였다. 물론 저녁 식사 전에 설거지하는 법부터 배우셔야겠지만 그녀의 농담 아닌 농담에 강태민은 아이처럼 눈물을 흘리며 웃고 말았다. 가족이 되는 길은 그렇게 서툴고 어색하게 이제 막 첫걸음을 떼고 있었다.